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2025입니다. 와. 세미콘 코리아 2025 벌써 횟수를 한 3년째 오고 있는데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거나 이렇게 전시회 보고 싶으신데 볼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리 탐방 다니는, 그리고 저희가 영상 YST리스로 올려드리는데 텍스트로는 노다지 IR 로트를 통해서 텍스트로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노다지 IR 로트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거의 부스는 고정이네, 위치는. 그렇죠? 예, 우리 항상 여기 들어오면 보이는 전화국이 오늘도 저쪽에 있고요. 오,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 거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반도체 호황이야. 가봅시다. 나 이제 눈 감고 가도 부스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ASML이 있을 것이고, 저 끝에 동진 세미캠이 있을 것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요 펠리클 전시하셔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전시했던 거랑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작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CNT만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올해는 베어에다가 다양한 캐핑을 한 걸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전시를 한 거거든요. 요 CNT랑 베어랑 어떤 차이라고 보면 돼요? 베어 CNT는 그냥 CNT만 있는 거고, 네. CNT가 이제 장점이 이제 투과율이 높고 기계적 강도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얘가 수소에 좀 약하거든요. 네. 스캐너 쓰면 얘가 라이프타임이 길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라이프타임 늘리려면 이제 CNT를 수소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캐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탄소 나노 튜브도 자체로 또 보호할 수 있는 캐핑이 필요한. 네. 그래서 캐핑을 저희가 다양하게 해서 한 제품을 이제 했다는 거가 이제 작년하고 좀 차이점이죠. 그 작년에도 많이 여쭤봤었던 게 그 투과율이잖아요. 좀 숫자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제 투과율은 사실은 예. 높게는 98%까지, 네. 낮게는 사실은 두껍게 만들면 뭐 더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높은 걸 선호하니까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얘가 투과율이 높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닌 게, 투과율이 높으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느 정도 얇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캡을 해가지고 투과율을 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 적기는 94에서 96% 정도 만들었는데, 물론 캡을 한 다음에도 투과율을 뭐 98% 만들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건 쉽지 않으니까 96%까지는 만들 수 있고, 더 낮추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캡을 두껍게 하면 되니까.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게 투과율이 한 얼마 정도라고 보면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일단 CNT는 최소한 92% 이상, 현재 메타실리사이드가 한 88% 되거든요. 네. 얘는 높아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92%는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어때요? 요즘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은 고객사 정보라서 예. 일단 지금 현재 평가 중인 상황이어서,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뭐 양상을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가 단계. 그 평가가 언제부터 진행됐다고? 꽤 됐어요. 1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평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검증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펠리클은 잠깐 이게 그 실물 사이즈였던가요? 축소판이든가요? 아니 그대로 이게 실물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이게 메타실리사이드. 요게 작년에 보여줬던 네, 거. 이거 보시면 이게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죠, 안에. 네, 얘가 이제 투과율이 이제 90% 언더로 나오는 애고, 보시면은 얘가 이제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그죠? 투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얘가 이제 투과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투과율이 높아서. 거의 투명하게 보이는? 네. 이건 뭐 따로 이제 뭐 필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 필름이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얘는 소재 자체가 이제 EUV 투과율이 그리 높지 않은 소재고, 네. 얘는 이제 EUV 투과율이 이제 높은 소재죠. CNT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이 파워로 가면 400W급에서는 사실 현재 요거 미쯔이 걸 이걸 쓰고 있는데, 요 소재를 쓰고 있는데, 하이 파워로 가면 사실은 얘는 쓰기 어렵다는 게 지금 중론이에요. 그래서 500W 이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 메타실리사는 어렵기 때문에 CNT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고객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모델은 미국하고 유럽 쪽에 GWP 규제 때문에 이제 생긴 모델이고요. 이제 온도는 마이너스 50도에서 60도까지 이제 커버가 되는 거고, 그 GWP라는 게 냉매 가스가 네. 환경 온난화 지수 문제 때문에 그 규제 대상입니다. 네. 근데 이 CO2는 1입니다, 1. 그래서 자연 냉매에 해당되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수출용으로 제작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번 세미콘 코리아에서 그러면 특별히 좀 선보이는 제품이 이 제품으로 네네. 들고 나오신 거고요. 네. 다른 쪽 그 칠러 동향은 좀 어떤가요 요즘에? 뭐 마찬가지로 이 규제 때문에 다들 이렇게 개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도. 환경 규제 때문에. 네, 환경 규제 때문에. 특히 저온 칠러로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저희만의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모듈화를 해서 슬리마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팹에서 고객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슬리마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화되게 칠러를 최소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경쟁도 심하죠. 예, 경쟁도 많이 심합니다. 국내도 뭐 한 5-6군데가 있는데 네. 다들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이 마켓 1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느끼시는 업황이라든지 고객사 설비 투자 동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때요? 현재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쪽이 이제 투자가 좀 많은 상태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칠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레거시 쪽하고 HBM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고객 설비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양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CO2 칠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시에서는 그러면 이번 전시회 어떤 장비 주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설비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죠. 그쵸. 저쪽에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장비고, 여기 장비는 없고 그냥 네. 저 디스플레이로. 네, 디스플레이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한 거고. 이거는 무슨 플랫폼이에요? 이거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데이터콤 플랫폼에서 이보 플랫폼이고, 얘는 이제 FCQ 퀀텀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저런 애들은 그 하이브리드 장비는 이제 하이 어큐레시 장비들. 네. 이제 나노로 내려가는 플레이스먼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3마이크로, 어큐러시가 3마이크로 정도 되는 설비인데, 일단 기존 설비 대비 이제 다이 사이즈가 좀 더 올라갔어요. 저희가 40x 40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스펙을 지금 장착을 해놨고, 스피드, UPH 측면에서도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UPH 측면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기타 기존 장비들보다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 임프로브를 했어요. 진동에 대해서 좀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판넬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진동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중점 포커스를 맞춰놨었어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스먼트 하고 네. 또 어떤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럭스 칩을 처음에 픽업을 해서 플럭스를 디핑한 다음에 이제 서브에도 붙일 수도 있고 네. 웨이퍼 레벨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인 다음에 이제 그게 완제품이 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몰딩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소잉을 해서 바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 그 전공적인 거죠. 그 전공적인 설비 주로 칩을 붙이는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왜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기술력에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게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요즘에 많이 소형화되고 얇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도 안 쓰고 그다음에 와이어 본딩도 전혀 안 하고 회로 투 회로로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 투 배선으로 바로 붙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 하이브리드 설비 이후에는 뭐 어떤 장비가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설비 중에서는 가장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설비라서 TC는 그 열압착 한 다음에 이렇게 네네. 압력을 해서 누르는 형식인데 네, TC가 저희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할 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그럼 어태치를 한다고?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테이블 같은 데 물을 쏟잖아요. 물을 쏟았을 때 뭐 비닐이라든지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탁 올려 놓으면 붙잖아요. 약간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향후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 때도 지금 활용되나요? 그렇게 웨이퍼 네. 칩도 웨이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도 다 대응이 되는 장비라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칩 투 웨이퍼, 칩을 픽업해서 웨이퍼에 바로 본딩을 하는 거예요. 그 PSK에서 이번 전시회 때 특별히 좀 강조하고 있는 장비 있으면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우선 저희 PSK에서는 메인 주력 설비가 드라이스트립이랑 슈퍼라 N 설비가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고요. 드라이 스트립. 네, 해당 설비가 이제 슈퍼라 N이라는 모델 이름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 이제 저희가 드라이스트립 군에서 저희가 마켓 1위라고 있습니다. 그 마켓 1위라고 하는 설비가 이 슈퍼라 N으로 다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해외로 뭐 인텔, 마이크론 전 세계 팹에는 다 이제 설비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스트립을 넣어서 하드 마스크를 날리는 옴니스 설비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는 인티저 설비 그리고 베벨 엣지 쪽만 엣지라는 프리저 설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각 모델 모두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 고객사에 납품을 되고 있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기 두 에콜라이트 설비랑 제네바 설비는 저희가 PSK랑 PSK 홀딩스라고 이제 또 설비가 두 개가 회사가 두 개로 돼 있고 홀딩스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설비가 이제 에콜라이트랑 제네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립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동향은 어떤가요? 고객사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동향은 저희가 어차피 이제 장비 업체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의 마켓 따라서 저희가 뭐 매출은 같이 따라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생기는 팹들은 기존 동일하게 나가오기 때문에 뭐 작년 대비 올해도 비슷할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좀 비슷한 네. 그런 상황으로. 이런 쪽으로 그러면 경쟁 상황은 어때요? 경쟁 상황은 저희가 원벤더로 거의 마켓 1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경쟁사가 뭐 들어온다 해도 저희가 크게 위협적인 상태는 아닌 거고요. 독점하고 있는 설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이스트림이랑 데스크tom이랑 차이점은 그러니까 스트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공정 웨이퍼 레벨 달에서 스트립 하는 거고 이제 디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후공정 쪽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전공정 후공정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차이나 기술 쪽은 다양 동일하게 이제 ICP 소스로 이제 스트립 하는 거라서 크게 차이는 없고 네. 웨이퍼 레벨이냐 패키징 레벨이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PI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1위로 알고 있는데 네. 스트립 장비가 네. 그러면 데스크톰 장비도 그런 기술력이나 뭐 그런 글로벌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설비도 동일하게 전 세계 팹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TSMC에서 메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네, 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뭐 성장 이런 부분이나 장비 주력 장비나 지금 저희가 그 5년 전부터 지금 프리시아 설비라는 설비를 이제 베벨 애처를 웨이퍼 엣지 부분만 애치라는 설비를 지금 런칭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당 설비고 지금 이제 저희가 향후에 캐시카우로 이제 갈 주력 설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관련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 그 기사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고객사 그 테스트 들어갔다는 장비? 네네. 그게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 설비는 이제 그 몰딩 공정이 이제 웨이퍼 레벨에서 몰딩 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네. 예,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블레이드로 이제 커팅을 하고 커팅한 자재를 이제 선적 트레이라고 하는 제덱 트레이에다가 이제 픽업해서 네. 플레이스에서 이송해주는 이제 그런 설비를 네. 이제 말하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UV 플레임 웨이퍼 레벨에서 바로 픽업해가지고 이제 바로 탭앤릴 포장을 해서 뭐 이제 출하가 됐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이제 고객사에서 좀 더 이제 다른 공정이 있는 바람에 공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다른 공정들이 생긴 바람에 저희 설비에서는 일단은 그 뒤에 공정을 위해서 자재를 일단은 UV 필름에서 소형된 자재를 픽업해서 이 트레이에다가 옮겨주는 이송해주는 요 픽앤플레이스 설비를 그거를 저희가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픽앤플레이스는 하셨었는데 네. 그게 이제 HBM으로 넘어갈 때 그럼 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는 HBM으로 달라질 때는 일단 기존 설비 대비해서 제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정밀도가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몰드 패키지라고 했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그 설비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크로 정도의 위치 아니면 제어 공차를 가졌는데 지금 이거는 이 자재 특성에 따라서 훨씬 더 그보다 높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마이크로 이상의 위치 정밀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 정밀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설비 성능이 요구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네. 그게 어떻게 그 수직으로 쌓는 거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 단까지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여러 매체들에서 다뤄졌던 그 수직으로 쌓는 거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끝난 공정이고 저희는 그 수직으로 쌓는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서 보면 이제 패키징이라고 있거든요. 네. 패키징 이후에 그 자재들을 갖다가 하나씩 유닛별로 다 잘라주는 공정이 끝난 이후에 사실상 이제 출하 전 단계에서 핸들링 해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최후 공정. 네, 정도 막판 봤을 때. 단계죠. 예. 요즘에 그 뭐 EMI 실드나 네. 뭐 다른 쪽 전반적인 그 후공정 쪽 동향은 좀 어때요? 일단은 저희는 작년에 저희 회사가 이제 좀 뭐 최대 매출을 기록하긴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좀 올해도 아직 좀 상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경기가 그렇게 확 좋아졌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저희 고객사분들이 투자를 많이 늘리셨다거나 아직 그런 시그널은 저희가 아직 받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은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하고 다만 이제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HB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른 특화된 쪽으로도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잘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장비를 치면은 그 HBM 쪽으로 이제 처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HBM 쪽으로는 저희가 아마 기사에도 예전에 나왔지만 이미 타 이제 메모리 고객사 뭐 신문 기사에는 뭐 저희 뭐 여기 이름은 다 났습니다만은 제가 공식적으로 좀 말씀 못 드리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타 HBM 제작하는 회사하고 이미 관련돼서 설비들은 많이 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국내 이제 대형 HBM 그 제작하는 이제 고객사를 추가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게 돼서 그 관련된 설비들을 제작하게 됐고, 요거는 기존에 납품했던 고객사에 대한 설비하고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예, 그 기존에 납품했던 설비분들은 약간 이제 전공정 개념, 아까 말씀하셨던 웨이퍼를 이제 그 칩을 적재하는 공정 중간중간에 들어간 약간 자동화 설비였다고 하면은 네. 지금 요거는 그 공정이 끝난 이후 후공정 쪽에서 저희가 자동화로 제공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 힘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 현미경이랑은 조금 다르게 시료 표면의 단차라던가 이제 시료의 물성까지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현미경이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2D로만 분석을 할 수 있었더라면 네. 이제 AF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3D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표면의 구조라던가 이제 단차까지도 좀 더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게 작년 전시회나 재작년 전시회나 이렇게 전시됐던 거랑 계속해서 조금씩 뭐 이렇게 튜닝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자동화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이제 편하게 그 분석하실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가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우스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로봇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면 해당 로봇은 이제 AMR 위에 저희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올라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해당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풉이 놓여져 있는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이제 근데 AMR이라는 특성 자체가 도착을 했을 때 좀 틀어짐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쪽에 있는 QR 인식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X 좌표랑 Y 좌표랑 틸팅까지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진행을 해줍니다. 그 뒤에 이제 로봇이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조금 정밀성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예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나온 거고 다양한 그 환경에서 좀 사용이 가능한 로봇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프로그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인식을 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지금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매핑을 이제 AMR 쪽에 주행 로봇 쪽에다가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동작은 저희가 이제 티칭을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프로그래밍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움직이는 것까지 다 매핑이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그 협동 로봇이랑 사실 너무 그러니까 그 기술적 차이라든지 그 네. 경쟁력 이런 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만의 좀 기술력이나 제품 경쟁력은 어떻게 있다고? 그 협동 로봇하고의 이 차이점은 사실 협동 로봇보다 빠르고 대신에 산업용 로봇의 정밀도를 갖는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협동 로봇 같이 생겼네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산업용 로봇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자동화 공정을 꾸밀 때는 속도랑 정밀도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대신에 되게 경량 라이트하게 저희는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둘의 콜라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의 특성이 사실 사람이 뭐 접근했을 때 아니면 접촉이 일어났을 때 멈춰서 협동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협동 인증을 또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부 주변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접근이나 그런 거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로봇이 안전하게 멈추거나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멀어지면 동작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로봇 크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변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기존 모델 그 라인업에 있는 모델들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듈 기술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키네마틱스나 모션 컨트롤 시스템을 직접 제작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게 좀 장점이 있다, 제우스에. 여기 지금 얼마나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연간 한 200대 이상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들어가는 쪽은 어디라고? 자동화 설비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공장 자동화나 뭐 근데 사실 특정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그 로봇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특정 생산 공정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데 특정되지 않고요. 예, 특정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폐액이나 폐수에서 금속을 빼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정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에천트 에칭 공정이나 아니면 클리닝 공정 아니면 린징 공정에서 이 공정을 하고 나면은 폐액 속에 금속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금속 이온들을 금속으로 바꿔서 저러한 형태로 저희가 다시 빼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환경 문제 때문인 거야? 아니면 자원 재활용 차원인 거예요? 저희가 영업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ESG 경영이랑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폐액을 정화해서 유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금속을 재활용시키면은 그쪽 방면에서 좀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쪽으로도 좀 영업을 드리고 있고 다른 방면으로는 저렇게 금속을 빼내서 다시 판매를 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다. 라는 방면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둘 다 잡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어디 뭐 신규 사업이에요? 지금 국내 플레이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활발한 그 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점점 ESG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미세 공정으로 가면은 더 많은 이제 클리닝 공정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더 많은 폐액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커갈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고체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런 플레이트 형태로도 나오고 파우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고객께서는 재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타겟 업체 같은 데 보내서 타겟을 다시 만드신다거나 지금 어떻게 레퍼런스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고객들하고 컨택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 예. 근데 그 기술은 다 완성이 된. 예, 그렇죠. 이 미국 업체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얘네가 그 공급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이 한국 쪽으로 이제 좀 진출을 해보려고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우스랑 같이 하는. 예, 맞습니다. 일렉트라멧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 저희 주력 제품이니까 이쪽 러버 소켓이 이쪽에 있네. 예, 다 여기가 이쪽에 있는 게 주로 AI 데이터 센터, 뭐 스마트폰 이런 거와 관련된 제품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주로 GPU나 CPU와 관련된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AI 스마트폰과 관련된 테스트 소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요즘 업황이라든지 이런 쪽 동향은 좀 어떤지? 올해 업황이 아무래도 보통 저희 쪽은 상저하고 해서 1, 4분기는 어떤 계절성이 좀 있어서 비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2, 3분기를 성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업황 전체적으로 저희 고객사들의 업황 회복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희 내부적인 계획 판단이고 또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실적 성장은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혹시 어떤 제품들에 좀 더 기대? 아무래도 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는 견조한 편이어서 저희가 AI 서버라든지 그쪽 시장은 견조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쪽에서 나와 있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신제품들과 관련해서는 성장폭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AP도 마찬가지로 올해 어떻게 보면 주요 양대 고객사들 그 AI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테스트 소켓의 수요는 늘어날 걸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범용 메모리라든지 혹은 이제 AI가 아닌 일반 범용 비메모리 쪽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들의 업황 회복이 좀 더딘 편이어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실 때도 좀 회사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좀 연간 실적, 특히 회사의 어떤 성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단기간의 실적 변동보다는 실적이나 실적 성장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크게 봤었을 때 YOY로 이 회사가 얼마큼 성장하느냐 그거를 봐주시는 게 올해는 좀 회사를 투자하는 회사들을 선택을 하실 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HBM 그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기존 제품들이랑.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하는 방식이나 뭐 테스트라는 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돼서 물론 이제 저희가 주요 고객사들과의 NDA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지만 오늘 저희가 어쨌든 업계에서는 최초로 실물 공개를 전시회 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에서 많은 추정과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물을 좀 보여드리는 게 또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 때 저희가 주요 고객사들의 지금 현재 펄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실물을 좀 공개를 한 거고요. 근데 촬영하면 안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객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주요 기관에 저희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분들 오셨을 때도 다 촬영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전시회 지나고 뭐 한 3월 정도에는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형태로 좀 자료를 배포를 하는 거를 검토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고객이랑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이 다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또 국내 대형 고객사들이기 때문에 뭐 언론 활동이나 IR 활동을 할 때 협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승인을 좀 받아야지 저희도 자료를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BM은 뭐 전수조사까지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뭐 물량 측면에서도 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뭐 전수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고객사의 테스트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뭐 일부 샘플링 테스트만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양산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제품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개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앞서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산 전수검사나 혹은 뭐 양산 테스트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객사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이 어디 좀 더 다양해졌나요? 지금 뭐 흔히 이제 DDR부터 해가지고 뭐 LPDDR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GDDR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이제 근데 요즘에는 또 AI 또 HPC 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또 좀 AI가 좀 요즘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칩렛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사이즈가 커요. 근데 사이즈가 커서 이제 여기에 또 저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또 PCR 워페이지 요즘 심각화가 심해가지고 요즘 워페이지에 범프가 다 단차가 다 틀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객사한테 프로파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좀 단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차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러버 소켓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아 그러네. 네, 여기 그렇죠. 층이 져 있는. 네, 다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아, 층이 져 있네.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러버 소켓 이게 그 워페이지를 감안한 그런 디자인. 그렇죠. 거예요? HBM 쪽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뭐 이런 네. 계획도 회사가 있으실까요? HBM 쪽도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것도 촬영 네, 150, 가능한가요? 네, 150 마이크로인데 저희가 이제 러버 소켓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구핀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네네네. 이제 포구핀으로 삽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피치 컨버터라고 이제 피치 변환을 줘서 저기 보시면은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0.8 피치로 좀 높게 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원래 다 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건 샘플이라 저희가 조금 이제 삽입한 건데 네. 이제 여기 위에 칩을 이제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그 HBM 되게 작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잘. HM 핀이 뭐 65마이크로, 뭐 75마이크로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도저히 저희가 안 돼서 그거를 저희가 컨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테스트 패드라고 따로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위에 가지고 패드는 예, 따로 있고 예, 그걸 여기다 끼워서 네네. 테스트 패드에 끼워서 네, 그래서 그거는 여기 테스트 패드용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HBM 쪽으로도 TFE도 준비는 하고 계시는 네, 거고요. 속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LP캠이 뭐냐면 이제 저희 DIM이라고 이제 메모리 모듈을 말씀하는 건데 이제 LP캠은 이제 컨퍼런스 어택치드 이제 메모리 모듈이라고 압축 부착성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요즘 또 노트북이 다 이제 슬림형이고 이제 얇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사에서 다 개발을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매뉴얼 지그를 만들어서 이제 컨택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이제 요거 LP캠 관련해서
저희가 또 실제로 러버 소켓을 만들어서 납품도 진행하고 있고 D램 소켓이고요. 네. 그래서 요즘 DDR 쪽이 많이 좀 증산돼가지고 또 요즘 또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 5000 시리즈가 또 나오면서 네. GDDR6에서 이제 7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GDDR7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는 GDDR 쪽. 네, 맞습니다. 레이저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네네. 석유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마킹도 있고 또 이제 웨이퍼에 마킹하는 거랑 이제 EMC 같은 이제 스트립에다 마킹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웨이퍼를 자르는 소잉 공정에 사용하는 이제 다이싱 장비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이싱을 좀 보조적으로 돕는 이제 보르빙 장비도 이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 HBM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장비 좀 말씀 주세요.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고객들이 뭐 HBM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 뭐 관련 뭐 회사로 많이 오해하시는데 솔직히 고객사에서 그걸 저희한테 내용 자체를 오픈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HBM에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비로 저희 장비로 저희한테 오픈을 특별히 안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저희 많이 알지는 못해요. 네, 일부 뭐 마킹을 하거나 뭐 이런 공정에서 쓰신다고는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시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루빙 장비 좀 설명 좀 부탁드리면 이제 웨이퍼가 얇아지다 보니까 일부 이제 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루빙을 한 다음에 다이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컨셉은 맞나요, 일단? 얇아지는 것보다도 그 블레이드 기존의 블레이드 날로 그냥 하면 블레이드가 훼손이 되거나 안 잘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웨이퍼 위에 로케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바르게 되면 블레이드가 손상이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만 레이저로 걷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기를 터주는 개념인 거예요. 웨이퍼가 얇아졌다기보다는 기존에 자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기존 놈이 하는 것을 잘하게끔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쉬우실 것 그러면 같아요. 그루빙을 하게 되면 뭐 수율 같은 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패키징 뭐 정밀도가 올라가는 건가요? 어디에 도움을 준다고? 그루빙을 안 하면 그냥 블레이드 소로는 그렇게 자를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전에 없던 그루빙 공정이라는 게 생긴 다음에 이제 다이싱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렇죠. 옛날 웨이퍼들은 그루빙을 안 해도 잘리는 웨이퍼들이었다면 요즘에는 웨이퍼들이 너무 칩간에 가까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위에 코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기존 블레이드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레이저가 그걸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레이저 다이싱 쪽으로도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이싱은 계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뭐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웨이퍼가 레이저로 잘리려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얇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얇은 웨이퍼들은 아직은 현존하진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기존 웨이퍼 두께에서 레이저 다이싱 했을 때는 아무래도 녹는 문제나 이래서 블레이드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기존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얇아지면 뭐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아직은 어렵다. 네. 그게 어느 정도 미세하죠? 적어도 100 이하는 내려가줘야 100 이하. 레이저가 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상황이지. 이게 이제 웨이퍼가 HBM 웨이퍼 같은 경우에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는 사용은 혹시 가능하다라고? 그런 쪽으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아직은 방안이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세미콘 코리아 2025도 다녀왔고 저희가 빨리 편집을 해갖고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다지 IR로드 에디터들이 와서 같이 또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노다지 IR로드에 올라가는 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뭐라도 좀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뿅!